작가 유시민 등장. 벌써? 진작 나오셨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게 나오셨네. 아 바빠가지고 이게 어디 해외 나왔다 오셨다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탄핵 인용 전까지는 네.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제 일을 못 하다가 4월 4일 날 탄핵 인용되고 나서 이제 그날만 몇 군데 방송 출연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본업으로 돌아갔거든요. 아 밀린 책 쓰느라고? 네. 아니 불러도 안 나오시길래 뭐 책 뭐 나오는 건데요 이번에? 책이 옛날에 한 그 2009년도에 냈던 책인데 저거를 뭡니까? 청춘의 독서라고 저게 손을 봐서 좀 증보판을 내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꼭지를 더 썼어요. 저게 원래 14꼭지로 돼 있던 책인데 예. 자유론을 한 꼭지 붙였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자, 예. 빨리 주문해 주세요. 빨리 책 다시 띄워줘. 아니 중요하다니까. 내가 존 스튜트 밀의 자유론을 네. 새로 읽고 네. 그거에 대해 썼어요. 왜냐하면 이 윤석열이 한 짓이 이게 그 역사를 200년 돌리는 일이라고. 200년. 아. 200년 전 책이에요. 그게 거의. 아하. 180년 전 책인 170년 전 책인데 아. 그거 사지 말라는 걸 다 한 거거든 이번에. 아, 그 한 곡지 들어갔어요? 네, 그거 한 그러니까 꼭지 넣고 앞에 거 손 좀 보고 앞에 거 읽은 분들은 네. 읽은 책인데 꼭 안 사도 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책을 뭐 꼭 읽으려고 사나? 장식품으로. 네. 유시민 작가가 새 책 냈으니까 본업이 그건데 자 사주시도록 하고요. 제가 이거 유시민 작가 오늘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중간중간에 계속 띄우겠습니다. 강매. 자 지기현 왜 그래 지기현? 지기현 뭐야? 판사 계속 언급하겠다고 거론을 하셨던데.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죠 그 사람이. 네. 우리가 궁예가 아니잖아요. 그 관심법을 쓸 수는 없잖아. 뭐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런 거 할 수 없잖아. 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기현 판사가 왜 그러는지는. 근데 그렇게 행동한 거는 이미 사실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판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음. 이게 우리한테 의미 있는 질문이어서 그 이제 어떻게 해야지는 원래는 징계해야죠. 근데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근데 대법원장이 징계 안 할 거야. 안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이 더한 사람 같은데 보니까. 예, 아니면 그거 꼭 더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 여하튼 우리 사법 시스템이 크게 고장나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장난 거를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리잖아. 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런 권한이 없는 일개 시민으로서 뭐 하지? 라고 생각할 때 말과 글로 계속 지기현이라는 이름을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윤석열의 이름과 나란히 붙여가지고 계속 얘기하겠다. 그게 글 쓰는 사람 말 대선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정도 일을 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걸 정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기현 이름도 독특해가지고 네. 외우기도 쉬워요. 절대 허공에 산산이 흩어질 이름이 되게 할 수 없어. 예. 이거 유시민 작가가 내가 죽을 때까지 거론한다니까 이건 진짜 제대로 걸렸다. 그럴 후보가 또 하나 넣을지 몰라 조이대. 저희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수틀리면 예. 조이대도 영원히 내가 매주 한 번씩 그 이름을 목 놓아 부를 그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전원합의체 울려가지고 김승원 의원하고 판사 출신 좀 전에 인터뷰했는데 수상하다고. 수상하죠. 예. 쿠데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던 사람이 예. 뭐 이렇게 그 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왜 이렇게 예민해? 벌금 100만 원짜리를 예? 결국 아 원래 그거 기소하면 안 되는 건이에요. 아예 안 되죠. 이런 거 기소한 거는 원래 그 권한 직권 남용으로 검사들이 감옥 가야 될 일이에요. 이게 원래.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진짜. 낙선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걸어서 이렇게 피선거 박탈하는 사례가 전무후무합니다. 넉선자를 더군다나.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 이거 기소한 자체가 정치적으로 매우 비열한 행위였거든. 그 비열한 행위를 지휘한 자는 지금 탄핵돼 가지고 파면돼 있고 예. 그거를 일선에서 앞잡이 노릇한 사람은 지금 무슨 파이널은 아니고 여하튼 지금
4인 경선에 올라가 있잖아.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 한동훈. 아, 무슨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가지고 막 이재명의 죄상을 그렇지. 소위 죄상을 그렇지. 그냥 끝없이 엎어대던 그런 법무부 비열한 행위를 한 자가 지금 여당은 아니다 이제는 탄핵됐으니까 이제 제2당 원내 제2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지금 네. 나서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다. 딱 윤석열 하나만 탄핵했어요 우리 사법 시스템이. 네. 나머지를 손도 못 대고 있어. 어. 이런 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근데 조희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조희대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를 주면서 예. 사법부 전체가 그런 건 아니구나. 양심 있는 사법부 법관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일단락 된 줄 알았더니 대법원장이 이걸 살려내가지고 어떻게든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행동을 시작한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뭐 어떤 건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궁예가 아니니까. 네. 그러나 무슨 오얏 나무 밑에서 뭐 가끔 매지 말고 뭐 어디서 뭐 참외밭에서 신발끈 매지 말라는 맞나? 하여튼 그런 말이 있잖아. 그럼 그거 정확하게 텍스트 찾아서 예. 띄워주세요. 지금 딱 그렇게 오해이기를 바라는데 오해받기 딱 좋은 행동을 대법원장이 하고 있죠. 저는 오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기각 아니면 파기환송인데 기각을 시키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하루라도 빨리 없애주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무리를 한다? 그렇게는 안 보입니다. 그럴 리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수상해요. 그러면 수상하죠. 이게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두고도 네. 뭐 온갖 말들이 오갔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안심이 되는 거는 국힘의 주진우 국회의원이라고 있잖아. 그 양반이 자기 그 유튜브에 썸네일 걸었다 하면 100%다 그게 틀렸거든. 이때까지 다 틀렸죠. 예, 그 이번에도 그게 걸린 걸 보니까 예. 약간 안심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이 사람 또 뭐라고 그랬나. 족족이 틀리니까. 네. 족족이 틀리니까 이번에 또 뭐라고 했나 봤는데 또 틀리겠구나 싶긴 하면서도 예사롭지가 않은 것도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나서나? 누가 봐도 이건 대선 개입인데. 직권 전원 합의체의 직권으로 대법원장이 회부했어요.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게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매우 이상해요.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계엄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했고 서부지법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다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지금도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근데 행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행동으로 하는 거죠. 예.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덕수에 이어서 대선 광인 2호로 지금 선언했습니다. 아, 그래요? 광인 2호 얘기해 볼까요? 한덕수 총리는 좀 아시잖아. 그럼요. 제가 장관 막바지에 한덕수 씨가 총리가 됐죠. 예. 그래서 좀 겪어보셨잖아요. 예, 그 나름 보수적이지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뭐 한미 FTA 협상하고 있을 예. 때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에 이제 그 김현종 씨가 그때 통상교섭 네. 본부장이었는데 저하고 그 양반은 이제 뭐 공격수고 저는 수비수 비슷해가지고 복지부니까 우리는 우리가 안 내놓으려고 하는 부처였거든. 그러니까 좀 의견 충돌이 있고 이랬을 때 그때도 뭐 잘 중재하고 시키는 일은 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시킨 일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데 대통령에 나올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거 아니라고 보세요? 그 정도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라고 보십니까? 그 대통령이 안 될지 뻔히 알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사정이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저는 광인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까봐가 아니라 예.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어리석기는 한데 예. 미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예. 저는 미친 걸로 간주하는데 네. 우리 유시민 작가는 겪어봐서 그렇게까지 미친 사람은 아니다. 예. 머리는 굴리는데. 예. 근데 그 머리 굴리는 게 지금 어리석다? 예.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익이 없거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은 이렇게 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실익이 없어요. 예. 실익이 없는 일에 지금 나대고 있다. 그런 거죠. 부인 관련해서 왜 무속 이야기 많잖아요. 그것도 좀 들어보신 바 있죠? 근데 그 이제 한덕수 씨는 원래 그 처가에 스카웃된 사람이거든.
원래 별로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영재였는데 공부를 엄청 잘했던 분이잖아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성적도 엄청 좋았던 사람이고 그 최양영 씨 집안에서 최양영 씨가 뭐 들은 얘기로는 선도 여러 군데 보다가 역시 한덕수만한 사람이 없다 이래가지고 그 집안에 스카웃되어서 그 지금 외국 회사한테 뭐 이렇게 임대 줘가지고 몇 억씩 돈 받았다는 그 집도 예. 장인한테 상속받은 거잖아요. 또 그 자기 처가 거야. 재산이에요, 전부 다. 맞아요. 그 한덕수 씨의 인생은 예. 처가에 얹혀서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 관점에서 예. 보자면 꼭 무속이 아니더라도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박지원 의원도 그렇게 분석하시던데.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뭔가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 거지. 지금. 예. 왜냐면 자기 처지가 궁해가지고 예.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사법 처리 당하면서 공직생활을 끝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 합리적으로 꼭 저는 이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보면 뭔가 자기가 캥기는 게 있어서 이제 불안한데 예. 이 방식으로 해서 조금 보호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 그렇게 해서 보호가 되나? 예. 그래서 출마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출마는 못 하지. 결국은 못 할 것이다. 예. 그 돈 들어가야 되는데 하겠어요? 결국 출마를 못 할 것이라는 전망은 박지원 의원도 하시고 우리 유시민 작가도 출마를 그러니까 광인이면 출마하는데 네. 광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마는 못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출마한다에 한 표거든요. 광인 왜냐하면 지금 그건 너무 미국- 희망사항 그런데 걸지 마요. 참. 아니 출마하면 저는 좋아요. 지금 총수는 좋다. 뭐 정광훈 씨도 출마하고 뭐 네. 유승민 의원도 출마하고 뭐 이준석도 끝까지 가고 또 뭐 또 윤석열 신당도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한덕수도 나오고 이런 거 지금 바라는 거잖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나란 일에 그렇게 여행을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나란 일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가 만약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면 트럼프의 미끼 이거 물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미국에 가가지고 2명 보내가지고 20명 또 2+2 미국에서 제안한 거잖아요. 아니 우리 한미 FTA도 다 양국의 비준까지 다 돼서 된 건데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파기하잖아. 그렇지. 한덕수가 한 것도 우리도 파기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걸 보니 한덕수는 그거를 발판으로 출마하려고 하나 보다. 제스처만 취하고 말아야 되는데 제스처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갔거든요. 그래서 출마 계획은 있는 것 같다. 예, 막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비중 있게 논의해야 될 가치 있는 인물은 아니라고 봐요. 나와봐야 소용없다고 저도 보긴 하는데, 근데 광인 상태에 저는 돌입했다. 그래서 출마하는 걸로 저는 전망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한덕수 했다, 그럼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유심 작가. 저 이제 반성문 써야죠. 나왔어. 나 인간을 보는 나의 시야가 너무 좁았다 이런 거 이제. 자, 지금 이 내란 잔당들이 여기저기서 꿈틀꿈틀 하잖아요. 어떻게든 흠집을 내거나 역전을 시키거나 대선에 뭔가를 도모해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대선에서 정권을 바꾸고 특검을 출범시켜서 다시 파내는 거 말고는 네. 잠재울 방법은 없어요. 여기는 잠자지 않아요. 잠자지 않아요. 이게 뽑아내야 돼요. 잠자지 근데 않아요.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는데 친위 쿠데타잖아요. 네. 실패한 친위 쿠데타예요. 박근혜 탄핵과는 완전 달라요. 박근혜는 개인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조직 범죄를 저질렀던 그렇지. 사람이잖아요.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범죄를 반역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만 지금 드러낸 거거든. 나머지가 다 그냥 있어요. 내각부터 시작해서 싹 다 검찰 뭐 국정원 싹 다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잔당이 일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뿌리가 통째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한 명만 쫓아낼 수 있는 수준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상황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하나만 잘라냈지 나머지는 다 탄핵 기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기현 판사 같은 사람이 지 맘대로 왕처럼 자기 법정에서 해도 그거를 아무도 손을 못 대요. 네.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이 기득권들끼리 서로 봐주는 게 강한 사회예요. 이 조건에서는 대선이 끝나서 이재명 대표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직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것 하나 본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 예, 확실해 이제 그거는. 내란의 정치적 종결이 6월 3일 이루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사법적 종결 수순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뭐 무슨 정치 보복이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안정성과 확실성과 이런 것들이 다 걸려 있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누구를 처벌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 잠재적 위험 이걸 끊어내야 돼요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여전히 통째로 남아 있는 과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수사 대상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씨 포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아이 그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어차피 다 딸려가게 돼 있고. 달려가게 돼 있다. 그거는 뭐. 왜냐하면 부부는 처벌할 이렇게 임명박 때도 그랬고 과거에 우리가 항상 아니 그래왔거든요. 조국 부부를 시차를 두고 감옥에 보냈잖아.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이 정치인들은 예를 들어서 조국 또는 이재명도 부부까지 괴롭혀요. 다 기소해서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은 부부는 건들지 말라고 한단 말이지. 이번에도 그래야 되냐 이거. 니나 그래. 니나 그래. 니나 그래. 그 얘기 꼭 나올 것 같아 제가. 예. 김건희 씨는 그냥 네. 딸려가는 거예요 이제. 딸려가는 예. 이제는 전화 건다고 말 들을 사람 없어요. 대통령도 그래. 아닌데 남편이. 예. 그래, 니나 그래. 좋다. 제목 나왔고. 니나 그래. 이번 대선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 대선에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두 개가 있죠.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저토록 높은가? 일반 여론조사도 그러하고 지금 후보 경선에서도 90% 내외. 왜 저렇게 강고해졌는가? 이거 하나 해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탄핵 직후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미친 것 같은 그런 여론조사 지표의 변화만 나타났고 민심 변화는 일체 없다. 탄핵 이후로 지금까지. 그거는 우리 여론조사 꽃에서는 그랬는데. 작년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2월, 3월 초까지 민심은 변화가 없고 여론조사 지표의 변화만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탄핵 세력 내란 세력 쪽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서 민심이 달라진 것처럼 연출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미쳐보려고 시도했던 거거든요. 시도했던 거죠. 이제 그게 무의로 돌아갔고 네. 그리고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이상한 여론조사 흐름이 나타났던 게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네. 지금 원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른 조사들도 대부분.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왜 그러면 국힘 쪽 후보들은 후보를 넣으면 그 국힘 후보를 찍겠다는 답변보다 더 떨어지지? 맞아요. 국힘 후보라고 하면 30%가 나오는데 후보를 넣으면 20%대가 나와요. 국힘 후보라 넣으면 35% 내외가 나오는데 맞아요. 특정한 국힘의 후보를 넣으면 25% 내외밖에 안 맞아요. 나와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재명의 강세 그리고 국힘 후보의 약세 이게 지속되면 선거는 끝난 거예요 이미. 지금 그런 추세예요. 후보 등록 전에 선거가 이미 끝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은. 이게 마지막 변수는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아웃시킬 수는 없어요. 아웃시킬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받을 만들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는 있겠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도 안 꺾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는 원래 그 두 가지를 해설을 하자면 요새 해설이 본업이 아닌데 하여튼 하자면 굳이 이재명 후보는 원래 민주당의 비주류예요. 아웃사이더였어요. 철저한 비주류였죠. 아웃사이더에서 한 10년 전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 탄핵 기간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주류 있잖아요. 여기하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밀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주류가 되고 있는 당원이나 지지자들은 다 5.18 광주의 트라우마를 크든 작든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 일을 같이 겪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라이브 켜고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그 의원들을 이끌고 이걸 극복을 해냈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우리의 도구로 쓸 수 있을까라는 게 민주당 주류의 고민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한 몸이 돼버렸어요. 정서적으로 일체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인정하게 됐고요. 인정해. 말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걸 돌파한 걸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래 비주류 출신으로서 들어와서 좀 낯선 스타일의 리더십이어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약간 있었는데 사실 2016년 생각해 보면 2016년 대선 겪고 나서 네. 이재명 끝났다. 네. 이재명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판단이 그때 줄이었고 그렇죠. 되살아나기 힘들 거라고도 많은 네.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그러니까 놀라운 여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시련을 같이 이겨내면서 생긴 전후에 비슷한 감정들이 맞아요. 생겼어요. 동지 같은. 예, 그래서 이렇게 강고해졌습니다. 음. 강고해졌고요. 그다음에 왜 그러면 국힘당 후보들은 약세냐? 그 베이스가 분열됐습니다. 당원 지지층 베이스가 그 토대가 분열됐어요. 그러니까 땅꺼짐 현상처럼 그냥 국힘당 이러면 35%가 모이는데 그렇지. 특정 후보를 넣으면 근데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죽었다 깨도 한동훈을 못 찍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죽었다 깨도 김문수랑 홍준표는 못 찍겠는 거야. 그래서 어느 후보가 와도 지금 이 탄핵으로 만신창 내란을 일으켰다가 탄핵당해서 이 보수진영 전체가 난장판이 돼 있는 이 조건에서 이 전체를 하나로 통합시킬 후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의 공이 크죠. 이건 마치 싱크홀처럼 큰 구멍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멍이 아니라 갈라졌어요. 쭉 균열이 쭉 갔습니다. 크레바스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융코홀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엄청 큰 게 생겨가지고 윤코홀. 그걸 융코홀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큰 역할을 했어. 다 갈라져 버렸어.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아웃사이드 출신으로서 중심으로 밀고 들어와서 이제 민주당의 주류 세력과 역사적 유대감을 형성해 버린 조건이 됐고 국힘 쪽은 정서적 분열 또 이념적 분열이 심화돼 가지고 어떤 후보가 나와도 그 진영 전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는 조건이 돼 버렸어요. 이 조건에서 지금 무슨 데이터를 보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서 국힘이 또 이긴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총선 때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여당이 총선에서 이긴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는 직관적인 또는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추론 이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하고 데이터를 비교해 봤는데 데이터가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러면 둘 다를 의심해 봐야 된다. 네. 근데 그 당시 주류 언론이나 정치권의 반응, 비평가들의 반응은 데이터에 무게를 주고 우리의 직관적 판단, 논리적 추론 이걸 무시하는 식으로 했잖아요. 직관적 판단하고 맞는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꽃하고 MBC가 했던 조사밖에 없어요. 예, 패널 조사. 예. 그 두 개를 제외하고는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말도 안 된다고 저희는 얘기했었는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직관적이고 경험적 추론, 직관적 판단과 경험적 추론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탄핵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이 후보를 내서 대선을 또 이긴다. 이건 대한민국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그렇게 되는. 보는 거고 그 우리의 직관적 판단, 경험적 추론을 여론조사 꽃이 몇 K? 지금 15K로. 15K로 15K하고 매주 증명해주고 예. 예, 저희가 15,000명, ARS, 전화 면접 6,000명, 2만 1,000명입니다, 한 주에.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번 대선 국면에서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크게 고장나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있고 예. 그래서 대법원 판사들도 저는 이제 괜찮으리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많은 비난을 받고 실망을 줬지만 그래도 윤석열처럼 국민들이 다 생중계로 보는 가운데 내란을 일으킨 자는 잘라냈잖아요. 예. 그 정도는 한다고요. 대법원 판사 지금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기피 신청해가지고 12명이 하는데 그 정도는 하리라고 봐요. 저는 정도는 할 이 것이다. 건에.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들이 사법 쿠데타의 주역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거. 이거를 스스로 하지 않을 정도는 된다고 저는 봐요. 저도 그렇게 기대하는데, 예. 워낙 미친 일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주시는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들이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이게 미친 짓으로 역사에서 영원히 기록될 거다. 이 점을 계속 얘기해야 계속 돼요. 환기해야 되죠. 예. 예. 거기까지 저도 100% 동의하고, 저희가 이제 12.3 내란 밤을 재구성하는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이어가지고, 오늘은 환노위 의원들을 모셨어요. 자,